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재산도 학벌도 좋은 직장도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시대든 부모는 아이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사회 변화가 크지 않던 시절에는 부모의 노하우와 가치관을 그대로 전수하면 됐습니다. 자녀는 그 발자취를 따라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정보혁명으로 세계 사회 구조가 통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거품 경제가 가져온 윤리 규범의 붕괴, 불황의 장기화, 어른들조차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지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청소년과 젊은 세대가 겪는 수많은 문제들의 뿌리는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기성세대의 확신 부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사회, 어떤 환경에서도 거뜬히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를 반복 체험을 통해 기술로 만드는 것. 낯선 영역의 일이라도 그 비결을 찾아내는 힘이 있다면 어디서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살아가는 힘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힘은 훔치는 힘입니다. 제가 직접 만난 한 이란 사람, 필리의 이야기입니다. 필리는 일본에 온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그전까지 일본어를 접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일본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영어 역시 배운 지 박달되지 않았지만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필리는 TV와 라디오에서 들은 말을 노트에 받아 적고 반복해 외웠습니다. 일본인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 실전 회화를 연습했습니다. 브레이크 댄스를 어떻게 배웠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배운 게 아니야. 잘 추는 사람을 보고 계속해서 따라한 것뿐이야. 식당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그대로 따라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필리야말로 모방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곧 숙달의 비결임을 몸소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문가의 방식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 기술을 훔쳐 내 것으로 만든다. 이것이 숙달로 이어지는 대원칙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 녹여 습관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육 현장에서는 이 훔치는 힘을 인류가 되기 위한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공교육은 대부분 강의식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명의 교사가 다수의 학생에게 효율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일제 교수 방식입니다. 학생들은 교사가 주입하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스스로 새로운 기술을 훔쳐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반면 장인을 키우는 도제식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방을 기반으로 제자를 양성해 왔습니다. 장인들은 제자들에게 일일이 친절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초보자들은 장인이나 선배의 행동을 어깨너머로 관찰하며 스스로 터득해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모방과 연습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것이 장인의 기술이었습니다. 이 훔치는 힘을 제대로 체화하면 어떤 사회, 어떤 환경에 놓여두라도 무리 없이 살아낼 수 있습니다. 숙달도 빠릅니다. 이 원리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1970년대 일본 프로야구 한큐 브레이브스의 투수 야마다 히사시의 이야기입니다. 야마다는 언더핸드 투구 폼으로 프로 통산 284승을 기록한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직구만으로는 더 이상 승산이 없음을 느낀 야마다는 변화구 싱커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팀의 언더핸드 투수 아다치 고이로가 싱커를 잘 던진다는 것을 알게 된 야마다는 용기를 내어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아다치는 거절했습니다. 싱커를 던지게 되면 자네의 주특기인 직구와 스피드를 포기해야 하니 아직은 던질 때가 아니야. 하지만 이미 필사적인 마음이었던 야마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다치가 불펜에서 투구 연습을 할 때마다 뒤에서 지켜보며 그의 투구 폼을 훔쳐보고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아다치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야마다가 언젠가는 나를 능가할 선수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그 당시 그의 부탁대로 선뜻 가르쳐 주었다면 나로서는 당장 밥줄이 끊기는 상황이 될 것이므로 바로는 가르쳐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야마다는 역시 연습벌레이자 집념의 사나이였다.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훔쳐서라도 배우겠다는 마음이었던 것 같다. 야마다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다치가 바로 가르쳐 주었다면 저는 겨우 이런 거였잖아 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거절하자 저는 더욱 절실해져 밤낮으로 방법을 고민하며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충고가 저의 투구폼을 완성시켜줬죠. 이 이야기는 충고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술을 훔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에 달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술을 훔치는 힘은 바로 그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한 모방과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훔쳐야 할까요? 기술을 훔치려면 눈으로만 보는 것으론 부족합니다. 반드시 훔쳐야 할 핵심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 핵심 포인트를 걸러내는 과정이 기술을 훔치기 위한 밑바탕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암묵지와 형식지입니다. 암묵지는 개인의 기술이나 경험 속에 숨어 있지만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이나 능력입니다. 기술을 훔치는 힘은 이 암묵지를 본인의 의식으로 해석하여 형식지로 표현하고 이를 다시 자기 안에 스며들게 하는 힘입니다. 마츠시타 전기의 홈 베이커리 기계 개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자동 제빵기를 개발하던 청 숙련된 제빵사가 구운 빵과 기계로 구운 빵의 맛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담당 다나카 무베라는 여성이 오사카에서 가장 맛있다는 빵집 기술자를 찾아가 비법을 전수받았습니다. 그 기술자의 암묵지를 다나카는 비틀어 늘어뜨리기라는 단어로 개념화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개념을 바탕으로 반죽 그릇 안쪽에 특수한 홈을 파서 반죽이 길게 쭉쭉 늘어나는 동작을 구현해냈습니다. 수개월의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고품질의 상품이 탄생했습니다. 한 개인의 암묵지가 표면으로 부상하여 현실의 것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술을 훔치는 힘과 단순한 모방의 차이도 바로 이 암묵지에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만 모방할 뿐 그 속에 숨은 본질을 놓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술을 훔쳐내는 힘의 근본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용을 인지하여 자기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드러난 생각과 의식을 다시 한번 자기 몸에 체화함으로써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추진하는 힘입니다. 기술을 훔치는 암묵지와 형식지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요약력과 전문가를 상대로 하는 질문력 등의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이라는 것 자체가 과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기술을 훔치는 것은 과정을 훔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정리하며 그것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때까지 수련하는 것이 일의 추진력을 단련하는 일입니다. 일의 추진력은 개인적인 작업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관계되는 작업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암묵지와 형식지를 한 개인 안에서 순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룹 단위로 공유하면서 동시에 더 큰 조직적 활동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힘, 요약하는 힘입니다. 이 세 가지 힘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요약력입니다. 요약력은 문과와 이과 계열에 모두 공통으로 필요한 능력입니다. 요약이라고 하면 흔히 몇 페이지짜리 글을 200자 내외로 요약하는 과제를 떠올리기 쉽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를 감상한 후 다른 사람에게 줄거리나 감상평을 전달하는 것도 요약력에 해당합니다. 무도나 예술 분야에서 강조하는 형식, 즉 다양한 움직임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을 통해 전체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요약력의 결정입니다. 요약력이야말로 숙달의 기본인 셈입니다. 요약의 기본은 핵심을 남기고 그 외의 것은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요약력이란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중요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핵심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나머지 80%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2대8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독서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쪽 분량의 책을 10에서 20%, 즉 20쪽에서 40쪽 정도만 읽고 나머지 80%를 유추하여 책의 요지를 파악하는 훈련.
이것이 이른바 순간 다독술입니다. 학생 10명 정도를 둥그렇게 앉힌 다음 중앙에 쌓아둔 책들 속에서 가장 관심 가는 책을 고르게 하고 3분 동안 훑어본 후 돌아가면서 그 책의 요지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3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책의 요지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학생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기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기술을 완전히 몸에 익히면 서점이나 중고책방에서 10에서 20분 만에 10권 이상의 책을 독파할 수 있습니다. 책을 사지 않고도 10권이나 되는 책을 읽고 내용까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약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핵심은 키워드입니다. 책을 읽기에 앞서 키워드를 3개 정도 생각해두면 책을 대충 넘기며 읽어도 그 단어들이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해당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앞뒤 문맥을 파악해 가다 보면 이전까지 제각각이었던 정보들이 하나로 모여 단단한 기둥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관심으로 이루어진 자석을 만드는 원리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힘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반드시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바로 문과와 이과라는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모든 사람을 문과와 이과로 나누는 이 사고방식은 실제로는 숙달을 향한 의욕이 샘솟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과를 선택한 사람은 본인이 문과 계열에 잘 맞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규정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과 과목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자신을 문과적 인간이라고 규정해버리면 이과 과목을 잘하고 싶은 의지를 포기한 채 완전히 손을 떼어버립니다. 성장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이과 계열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이나 사상, 문학으로 대변하는 문과 계열의 지식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며 마음을 놓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물리학이나 수학 같은 이과 계열 학위와 철학, 문학 등의 문과 계열 학위를 모두 가진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제학은 문과지만 수학을 포함합니다. 생물학은 이과지만 암기력이 요구되는 과목입니다. 국어나 사회 과목에도 논리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과와 문과를 나누는 기준으로 논리력의 필요 유무를 드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이러한 편협한 사고를 유발하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2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훔치는 힘, 추진하는 힘, 요약하는 힘의 3가지 힘을 문과 대 이과라는 차이에 얽매임 없이 어느 영역에서나 꼭 필요한 보편적 기초 능력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책을 많이 읽고 요지를 추출하는 기술이야말로 모든 구분을 뛰어넘는 필수 기술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몸에 배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과 계열 연구자들을 양성하는 데 중요한 기초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동경대학교 공과대학의 호리에 이치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3가지 힘은 이과 계열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도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기초 능력입니다. 공과대학을 예로 들면 학부나 대학원 시절에는 대부분의 수업이 실험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실험이 성공하려면 따라하는 힘, 즉 훔치는 힘이 꼭 필요합니다. 교수나 선배들의 실험 방법과 순서를 잘 관찰하고 거기서 요령을 확실히 훔쳐야만 제대로 된 실험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코만트력이나 질문력이 왜 이과 계열 공부에 필요한지 전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제적 규모의 학회 등에서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능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본인의 연구 성과를 요약하여 잘 전달하는 능력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표에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적절한 코멘트를 제시하는 능력을 지닌 젊은 연구자들은 그 이후에도 크게 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요컨대 문과 대 이과 혹은 학교 공부 대 회사 업무와 같이 모든 영역을 이분하는 사고의 결점을 보완해야만 3가지 힘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훔치는 힘,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 기술을 체득하게 해줍니다. 추진하는 힘, 그 기술을 현실에서 실행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요약하는 힘, 복잡한 세상을 꿰뚫어보고 핵심의 에너지를 집중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야말로 어떤 시대, 어떤 환경에서도 인류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힘입니다. 학교도 알려주지 않고 부모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 그 힘. 운동만 하면 뇌까지 근육이 되어버려 못 쓰게 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운동부에 들어가 공부와 담을 쌓으면 성적이 나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중학교부터는 연계학습에 따른 지식 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가 좋은 아이라도 한 번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흔히 머리가 좋다는 말은 기호를 조작하는 능력이나 언어 정보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 표현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해서 신체 감각이나 기술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단정하는 것은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일본 프로야구팀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감독이었던 나가시마 시게오가 타격 훈련을 지도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훈련 시간 내내 허리를 확 비틀면 방망이가 훅 하고 돌아가면서 휘용하는 고음이 날 거다. 이 휘용하는 소리가 나야 한다라며 의성어와 의태어를 잔뜩 섞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언뜻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어 표현력과 운동 감각 그리고 인식 능력은 항상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머리가 좋다는 것은 단순히 학교 공부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도 자신이 무언가에 숙달하는 요령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이 능력은 완전히 낯선 환경에서도 기술을 모방하고 훔쳐내어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집단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함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숙달 능력 자체를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너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숙달의 원리를 찾으려 하면 핵심을 파악하고 큰 틀에서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처음에는 여러 조건을 제한하여 단순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 다음 시작 단계를 지나면 조금 더 복잡다단한 현실 속에서 자신만의 투쟁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의 축소판인 미니어처 세상에서 숙달의 모델을 찾는 과정이 전제됩니다. 스포츠는 바로 이 숙달에 이르는 미니어처 모델을 찾기에 최적인 분야입니다. 스포츠에는 명확한 규칙이 있고 현실보다 조건이 훨씬 제한적입니다. 탁구를 예로 들어보면 탁구대 크기나 라켓 형태와 무게, 그리고 한 번 바운드된 공만 받아칠 수 있는 등의 규칙은 경기를 좀 더 재미있게 즐기기 위한 제한 사항들입니다. 이렇듯 일정 제한 조건들이 있어야 핵심 기술을 확립하기 쉽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있어야 그 규칙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술을 마음껏 연습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유의미해집니다. 뛰어난 퍼포먼스를 발휘하려면 자신만의 확실한 기술이 필요하며 그 기술에 숙달하기 위해서는 시합과는 별개로 연습을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숙달의 보편적 원리를 깨치기 위한 방법으로 스포츠를 선택한다면 그 종목은 선천적인 운동 능력이나 감각이 경기력을 좌우하는 종목보다는 후천적으로 갈고 닦은 기술이 경기 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종목이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탁구는 특히 기술적인 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은 종목입니다. 성인 초보자가 기술을 제대로 익힌 초등학생에게 도전장을 내민다면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좀처럼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탁구 기술은 저마다 특색이 명확하고 그 기술을 익힌 사람과 익히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자, 이제 기술 향생의 핵심 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상을 10에서 12개 정도의 짧은 시 단위로 나누어 그려보는 걸세. 운율을 다는 작업이 다소 번거롭기는 하지만 다양한 관점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시에 있는 다양한 표현법이나 형식 등이 큰 도움이 될 거네. 이런 방식이 몸에 배면 아무리 범위가 넓어도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도 있다네. 괴테는 이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체를 그 자체로만 보고 토괄적으로 접근하면 언젠가 한계에 부딪혀 완벽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되기 쉽네. 바로 이것이 축소판을 통해 연습하기의 핵심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 테니스 동아리 활동을 할 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탁구 실력이 상당한 신입부원 O가 들어왔습니다.
탁구와 테니스는 게임 형식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기술이나 주로 사용하는 근육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구가 잘 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테니스도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입회 초기에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전 속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기술의 순서를 매기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우선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명확히 인식한 뒤 그 스타일을 완성하는 데 있어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기술을 집중적이고 철저하게 연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베이스라인에서 되받아치는 게임 스타일로 높은 타점에서 볼을 찍어 누르듯이 때리는 방식의 포핸드 중심의 공격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는 탁구에서 익힌 발놀림의 장점을 살려서 대부분의 공을 포핸드로 그리고 높은 타점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연구해 나갔습니다. 외가지 기술을 연습하는 일은 좀처럼 드물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주특기로 정한 포핸드는 어떤 기술보다 철저하게 연습했습니다. 30cm 안에서 오가는 스윙을 하루에도 몇백 번, 몇천 번씩 반복하며 임팩트의 정확도를 높여나갔습니다. 그 결과 테니스를 시작한 지 반년 만에 토너먼트에서 준우승을 거머쥐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제가 가장 감명받은 점은 그가 시합 중에도 연습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연습에선 강한 타구가 가능했다 해도 막상 시합에서는 연습 때처럼 편안하게 기량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연습과 실제의 격차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연습 때와 동일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특기를 엄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여기서 그가 나에게 질문한 것은 안정된 스매시를 구사하기 위한 요령과 백핸드로 스트레이트를 날릴 때 적용할 수 있는 패싱샷 기술이었습니다. 시합을 하려면 이 두 가지 기술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려놔야 할 것 같더라고요. 힌트 좀 주시겠어요? 이 질문에 담긴 명확한 과제의식에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력의 핵심을 발견합니다. 질문력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그 뒤에 숨어있는 과제의식의 강도입니다. 그런 거 물어서 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은 애매한 질문도 있는 반면 수백 조각된 지그소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을 찾는 듯 예리한 질문이 있습니다. 퍼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질문 앞서 본인 스스로 지그소 퍼즐을 일정 단계까지 완성해보는 수고로운 과정을 완수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질문력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코멘트력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조언하는 사람은 범위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를 찾아내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지그소 퍼즐을 예로 든다면 그중 한 조각만 알려주면 나머지 조각은 본인이 알아서 찾아낼 수 있도록 해결의 열쇠를 쥐어주는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자, 이제 지도자의 코멘트 능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해머 던지기 종목에서 16년 동안이나 정상의 자리를 지키며 아시아의 철인으로 불렸던 무로부시 시게노부가 아들인 무로부시 고지를 지도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연습 현장은 쓸데없는 말이 끼어들 틈 없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시게노부가 하는 일이란 묵묵히 아들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도자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말로 쏟아버려서는 안 돼요. 기술의 수준은 그날그날 달라집니다. 시간에 따라 그리고 그날 집어든 해머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죠. 그 정도로 섬세한 움직임 속에서 스스로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 해머라는 운동이지요. 그러니 묵묵히 그리고 제대로 지켜봐야 해요. 무로부시 시게노부에게 지도란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지켜본다는 것은 그저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보면서 코멘트할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지요. 가령 선수의 동작이 잘못되었더라도 그것이 이후에 어떤 형태로 기술에 반영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일시적인 상황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요. 언제 어떤 조언을 해야 할지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코멘트할 타이밍이 오기까지 설령 1년이 걸린다고 해도 나는 기다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코멘트력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나쁜 습관을 교정하기 위함이라면 개별적이고 대화 중심적인 관점의 지도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도자는 습관을 교정하여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여지까지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습관을 기술로 바꿀 수 있는, 즉 습관의 기술화라는 관점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이냐 인성이냐,
이 이분법적 논리 역시 리얼리티를 놓치기 쉬운 명제입니다. 무로부시 시게노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틀에 박힌 예절 교육은 오히려 선수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줍니다. 지도자란 기술적 힌트나 조언을 통해 선수 본인이 가진 역량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높은 수준의 기술을 추구하는 사람은 기술이 쌓인 후에야 정신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제 일본 노르딕 스키의 간판이었던 오기와라 겐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역 시절 외국 선수들이 외계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월드컵을 석권하며 위력을 뽐냈던 그는 외국 팀이 자신의 V자형 점프 기술을 면밀히 분석하며 바짝 쫓아오면서 점프 기술의 난조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자세까지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오기와라 겐지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성기 저의 점프 기술은 완벽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무리해서 더 좋은 자세를 찾으려다 자세가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말았죠. 아쉽게도 그때의 저에게 지금의 자세가 완벽하니 바꿀 필요 없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렇게 깊은 슬럼프에 빠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바꿀 필요가 없다는 코멘트를 주는 힘도 지도자에게는 중요한 역량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성기 시절 퍼포먼스를 기억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귀한 존재입니다. 자, 이제 숙달의 또 다른 비밀인 이견의 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세 일본 숙달론의 거장이자 최고의 문학가이며 비평가였던 제아미가 주창한 이견의 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관객에게 보여준다는 조건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합니다. 연기한다는 행위에 숙달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 관객이 되어 자기 행동을 객관적으로 인식한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제아미에 져서 화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무대에서는 눈을 앞에 두고 마음은 뒤에 두라. 즉, 객석에서 보이는 곳에 있는 나는 이견이며 나의 의식은 견이라. 이견의 견을 깨우치면 비로소 관객과 나는 같은 마음이 되리니. 언뜻 들으면 선문답 같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제아미가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높은 수준의 아주 명백한 논리입니다. 연기에 임하는 마음가짐 중에 목전심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눈으로 앞을 보고 마음은 뒤에 두라는 뜻입니다. 객석에서 보이는 무대 모습은 말하자면 자신에게 이견입니다. 반면 자기 의식은 견입니다. 이견의 견을 깨우치면 원래는 볼 수 없었던 부분까지 눈에 들어와 몸 전체적인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숙달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숙달이란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주관적인 느낌과 객관적인 정보의 조화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니시테스 라이온즈의 에이스 투수였던 이나오 가즈히사는 전성기 자신의 투구 자세를 머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찍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만으로 자신의 투구 자세를 객관적으로 인지한다는 것은 숙달의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만 가능한 작업입니다. 이런 경우 본인의 내적인 신체 감각과 감정, 그리고 자신을 외부에서 응시할 수 있는 시각적 영상 사이의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츠는 두뇌를 단련한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포츠를 하면 오히려 두뇌가 발달합니다. 멋진 퍼포먼스를 펼치려면 고도의 정보 처리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두뇌가 단련된다는 점이 이 명제를 뒷받침합니다. 축구선수 나카타 히데토시의 플레이에 대해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오른쪽 어깨는 오른쪽을 향하고 있으면서도 왼쪽에서 날아드는 공을 완벽하게 처리한다. 하나의 신체가 여러 개의 운동 방향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매우 빠른 속도로 갈등과 모순이 증가하지만 나카타의 눈에 띄면 순간순간 제거된다. 다면적인 순간을 컨트롤해 나가는 나카타를 보고 있으면 말보다 몸이 더 빠르다는 말을 눈으로 확인하는 느낌이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가 두뇌를 단련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모순을 발빠르게 판단하고 동작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그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과제로 규정하여 단련해야 합니다. 평소 통찰력과 균형을 주제로 늘 의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술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상력의 모태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숙달의 보편적 원리는 영역을 초월하여 모든 분야에서 통용하게 됩니다. 결국 스포츠는 단순한 신체 훈련이 아닙니다.
훔치는 힘, 질문력, 코멘트력, 그리고 이견의 견. 이 모든 것이 스포츠라는 축소된 세계에서 단련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련된 능력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류가 되는 힘입니다. 나는 반드시 일본의 고흐가 되리라. 이 말을 한 사람은 일본을 대표하는 판화가 무나카타 시코입니다. 소년이었던 무나카타가 고흐의 그림과 충격적인 만남을 가진 뒤 고흐처럼 되고야 말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독자적인 화풍으로 세계에서 높이 평가받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숙달의 비결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야마다표 싱커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함축합니다. 사람의 신체와 관련한 기술의 경우 각자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변형되어 기술로 자리 잡습니다. 기술은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기술이 한 개인의 특기로 자리 잡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각자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미묘한 변형이 발생합니다. 이 미묘한 변형을 항상 의식하고 연구해 두지 않으면 원하는 기술을 몸에 익히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싱커라는 기술을 연습할 때도 사람마다 손가락 길이도 다를 뿐더러 팔을 휘두르는 속도와 각도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완전히 똑같은 싱커를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똑같은 싱커를 던지려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다른 싱커를 익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대방과 자신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연습에 임한다는 점입니다. 내 속에서 이 기술이 어떤 변형작용을 일으키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이 숙달의 관건입니다. 결국 이 능력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결정적 힌트이기 때문입니다. 기본기나 틀을 익힐 때 자신도 모르는 새 잘못된 방법이 몸에 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버릇이라고 합니다. 버릇은 본인이 기본을 벗어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몸에 있기 때문에 수정하기 힘듭니다. 기본 자세나 틀을 수없이 반복하는 이유는 무의식 중에 발생하는 오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그 오류를 수정하는 인식 능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인식력을 다져가는 것이야말로 숙달의 비결입니다. 이 인식력은 마치 손쉽게 배율을 바꿀 수 있는 현미경이나 망원경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을 칠 때나 던질 때 팔꿈치와 손목의 관계를 보는 것은 미시적 관점입니다. 반면에 특정 기술이 자신의 전체 경기 스타일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분석하는 것은 거시적 관점입니다. 미시에서 거시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을 넘나들며 배움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목적하는 기술을 찾아내고 그 기술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버릇의 기술화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버릇은 퍼포먼스의 본질과 상관없는 부수적 요소라는 인식이 강하며 결과적으로 제로 또는 마이너스 효과만 낳을 뿐이라고 평가받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장점과 단점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한 몸인 경우가 많습니다. 버릇을 의식적으로 고쳐서 없애고 나니 장점까지도 희박해지더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말입니다. 반대로 퍼포먼스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버릇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버릇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버릇의 장단점은 기술 습득이나 숙달의 과정 전체라는 관점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은 버릇의 기술화라는 사고방식입니다. 무예나 예술 분야에서는 자기 버릇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엄격한 틀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변화하고 발전하는 영역이나 독창성을 중시하는 영역에서는 기본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버릇을 기술로 승화해 나가는 방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버릇의 기술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일본의 소설가 사카구치 안고입니다. 사카구치 안고는 자신의 버릇을 미리 숙지하고 여러 버릇을 기술로 발전시켜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확립한 인물입니다. 안고에게는 침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습성을 다른 작가보다 훨씬 더 의식적으로 실천했습니다. 본격적인 지필 작업에 들어가면 대부분을 집안에 틀어박혀 보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도 규칙적인 사람이라 새벽 5시만 되면 눈을 떠서 7시쯤 내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저녁 10시면 이미 한밤중이다. 지필 작업을 시작하면 취침 시간도 더욱 빨라져서 저녁 식사가 끝나면 잠을 들었다가 2-3시간 후에 깨어나 다시 일을 한다.
일 한 가지가 끝나기 전에는 며칠씩 외출은커녕 집안에서 화장실만 겨우 다니는 정도로 움직임을 줄인다. 그토록 몰입하여 집필을 마치고 나면 이번에는 방랑병에 몸을 맡깁니다. 침거와 방랑이라는 완전히 상반하는 영역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지내는 것이 사카구치 안고의 스타일이었습니다. 타고난 기질과 소설가라는 자기 일을 절묘하게 조합함으로써 독창적인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사카구치 안고는 자신의 버릇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뿐 아니라 무턱대고 그것을 고치려 들지보다 자신만의 무기로 만드는 데 활용했습니다. 안고는 종종 종이에 이쪽 저쪽 목숨이라는 말을 쓰곤 했는데 이 말은 안고의 스타일을 잘 표현해주는 문구입니다. 침거와 방랑이라는 양극을 오갈 수 있는 행동의 폭이 곧 자유의 크기이자 그릇의 크기입니다. 이제 스타일이란 무엇인가라는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숙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스타일은 물론 패션 스타일이 아니라 자기의 다양한 기술을 하나로 통합하는 원리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메를로 퐁티는 스타일을 데포르마시옹, 즉 의도를 가지고 주관적인 왜곡을 추가하는 것, 특정 부분을 강조하거나 왜곡시켜서 대상을 변형시키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서양 회화를 조금이라도 접해본 사람이라면 고흐와 르누아르의 작품을 섞어 놓아도 어떤 화가의 그림인지 충분히 구별할 것입니다. 거기에 세잔과 페르메이러의 작품을 갖다 놓아도 정확하게 구별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네 사람의 화가가 저마다 명확한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잔은 사과 하나로 파리를 놀라게 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세잔이 자신의 스타일에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스타일은 사물처럼 한 곳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작가의 활동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스타일을 일관된 변형작용이라고 정의하면 그것이야말로 화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요소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무엇을 그려도 같은 스타일의 그림이 된다는 것은 화가에게 단점이 아니라 엄청난 장점입니다. 자, 이제 스타일의 계보를 의식하는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나카타시코는 독자적인 화풍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는 스타일에 있어 그만의 명확한 계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그가 남긴 말인 나는 기필코 고흐가 되리라 라는 말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무나카타 판국도에는 소년이었던 무나카타가 우연히 고흐의 그림과 충격적인 만남을 가진 뒤 고흐처럼 되고야 말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반드시 일본의 고흐가 되리라. 난 고흐가 될 거야. 그 당시 제 유화에 대한 열정과 고흐가 되겠다는 의지는 하나였어. 무슨 일이 있어도 고흐 같은 위대한 화가가 되고 싶다는 욕구가 강했죠. 감청색으로 그린 고흐의 해바라기. 눈이 핑글핑글할 만큼 눈부신 그런 해바라기를 그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손가락으로 그리고 붓으로 그리고 물감을 튜브 통째로 3개, 4개씩 짜가며 그렸습니다. 뱀이 긴 몸뚱이를 비틀며 고통으로 몸부림치듯 고통 속에서 그림에만 몰두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 채로 무작정 그려대기만 했던 겁니다. 고흐처럼 그리기 위해서. 그리고 아우머리에서 고흐 무나카타라는 이름을 얻었죠. 작년에 네덜란드에 갔을 때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 바로 옆에 제 판화가 진열된 것을 보고 그동안에 이런저런 힘겨운 시간이 스쳐 지나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무나카타시코의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동경을 동경하는 마음이라는 관계성을 통해 계보의식을 기술화하는 과정의 중요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관된 변형작용이 반영된 스타일을 자신에게 걸맞게 조금씩 변형하며 계승하는 방법의 효과입니다. 여기에서 계보의식을 기술화한다는 말은 자신이 이어받으려는 계보에 대한 의식 자체를 날마다 반복하여 습관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순간적으로 발생한 의식을 자신의 일상에 정착시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은 일시적인 감각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순간적인 동경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동경하는 마음을 계보의식으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경은 어떻게 전염될까요? 시드니 올림픽에서 일본 축구 대표팀으로 눈부신 활약을 한 다카하라 나오히로의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시절 당시 모든 축구 꿈나무의 우상이었던 마라도나가 아니라 네덜란드의 전설적 스트라이커인 마르코 판 바스틴을 동경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남다릅니다.
바스틴 선수를 좋아하게 된 것은 제 의지라기보다 중학교 축구부 감독이었던 사쿠라이 선생님의 영향이 컸어요. 그 당시 감독님은 축구에서 초보자와 다름없었기 때문에 비디오로 해외 선수들의 경기 장면을 보며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감독님은 외국 선수들의 어마어마한 플레이나 저런 걸 어떻게 하지 싶은 개인기를 무작정 일단 해봐 하는 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연습 시간이면 감독님은 너도 저 바스틴 같은 선수가 되거라 라든가 게리 리네커처럼 항상 골대를 노리는 거다. 공이 언제 어디서 날아오든 즉시 반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지 라며 시종일관 잔소리를 늘어놓기 일쑤였죠. 어쩌다가 멍하니 있기라도 하면 뭘 멍하니 있는 거냐 하고 여지없이 불풀하기 떨어졌어요. 하지만 감독님에게 혼이 나면 날수록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오기로나도 바스틴이 되어 보이겠어 라는 생각으로 바스틴의 플레이가 담긴 비디오를 보며 무작정 그를 흉내내기 시작했죠. 지금의 제 경기 스타일은 상당 부분 바스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때 몸에 밴 기술이 이제 발휘되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물론 바스틴 선수 자체도 제게 큰 자극과 본보기가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감독님의 독특한 동기부여와 끊임없는 의식 무장 덕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이 한 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욕망은 다른 사람의 욕망을 모방한 것이라고 라캉은 말했습니다. 욕망의 현상학의 저자인 르네 지라르 역시 욕망은 양자 관계가 아닌 삼자 관계에 기초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표현하면 동경을 동경하는 관계성입니다. 사쿠라이 감독 자신이 먼저 해외 초일류 선수에게 강렬한 동경심을 느꼈고 그 마음이 선수들에게도 전염되어 동경하는 마음이 일었습니다. 지도자가 반드시 달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자신이 가진 동경의 기운을 주변에 얼마나 발산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구체적이면서도 우수한 대상에 자주 노출되는 방법을 연구하는 일입니다. 플레이 스타일의 모범이 되는, 말하자면 자료를 최대한 풍부하게 수집하는 것, 이 자료 수집이야말로 지도자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이제 서로 다른 스타일이 충돌할 때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타일은 공격적 성향과 수비적 성향처럼 대조적인 스타일이 충돌할 때 더욱 윤곽이 뚜렷해집니다. 비온 보그와 존 맥켄로가 윈블던에서 펼친 숙명의 결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결승전은 단단한 스타일과 부드러운 스타일 사이에 처절한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스웨덴 출신의 비온 보그는 1분 동안의 맥박수가 불과 35회로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장시간 경기를 해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며 라켓을 너무 세게 잡은 나머지 밤중이 되면 라켓 손잡이가 저절로 부러진다는 전설의 주인공입니다. 강렬한 톱스핀 그라운드 스트로크가 무기였습니다. 그는 좀처럼 네트 근처에 접근하지 않는 전형적인 베이스라인 플레이어로 공을 끊임없이 받아치는 모습이 마치 단단한 벽과 같았습니다. 여기에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는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존 맥켄로가 도전해왔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뉴요커다운 면모를 보이며 솔직하고 편안하게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그의 테니스 감각과 스피드, 놀라운 집중력은 가히 천부적이라 할 수 있었고 표범처럼 날쌔면서도 부드러운 움직임, 미묘한 터치의 쇼트 기술 등을 너무나도 손쉽게 구사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대조적인 이 두 선수의 승부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일과 스타일의 소통이었습니다. 스타일을 선택하는 기준의 근본에는 신체적 특성과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이 절대적으로 좋다기보다 무엇이 되었건 수준만 높아지면 얼마든지 훌륭한 스타일로 발전한다는 사실이 흉미롭습니다. 완전히 대조적인 스타일이 서로 충돌하고 어우러지면 함께 창의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갑니다. 비온 보그와 존 맥켄로 두 선수도 서로 경쟁 관계에 있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두 사람이 힘을 모아 수준 높은 스타일 대 스타일의 소통을 시합이라는 형태로 창출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다 자동차의 창업자 혼다 소이치로와 그의 경영 파트너인 후지사와 다케오의 관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혼다 소이치로는 본인 스스로를 기술자라고 칭할 만큼 늘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의욕이 강했습니다. 성격 면에서는 성질이 급하고 행동이 기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도전 정신이 넘쳤으며 결단력과 실행력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신제품을 개발하다 보니 실패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신제품 개발에 힘을 쏟았습니다. 혼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조건 이기면 되는 게 아니다.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 기술이라면 자신 있지만 대금 회수나 자금 마련 같이 돈에 관해선 비교적 약한 모습이었던 혼다에 반해 후지사와는 돈에 대해선 100%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지사와는 혼다에 없는 점을 가졌으며 사고방식도 상당 부분 달랐습니다. 그러나 혼다는 다름이야말로 훌륭한 파트너 관계를 지탱해주는 요소라는 점을 확신했습니다. 혼다는 우리 회사의 성공은 후지사와와 함께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는 정말 멋진 사람이고 내 인생마저 바꾼 위대한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후지사와 역시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혼다와 함께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뿐이다. 그가 아니었으면 성공할 수 없었다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하나의 기반을 공유하며 각자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하면서 서로를 활성화하는 관계를 통해 오늘날 혼다라는 회사의 도전적인 기업 스타일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의 이야기는 이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동령을 동경하는 마음, 버릇을 기술로 승화시키는 힘, 그리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과정.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인류가 탄생합니다. 무나카타 시코는 고흐를 동경했고 다카하라는 바스틴을 동경했고 혼다와 후지사와는 서로를 동경했습니다. 그 동경이 기술이 되었고 그 기술이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조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왜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700년 전 일본의 법사가 남긴 수필 한 권에서 발견한 분야를 초월한 숙달의 보편 원리를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중세 일본에는 요시다 겐코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법사였지만 종교를 넘어 인생 전반에 걸친 예리한 통찰을 담은 수필집 쓰레지레 구사를 남겼고 이 책은 오늘날까지도 숙달론의 교과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겐코가 가장 주목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달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인식, 즉 위험과 실수를 감지하는 감각이었습니다. 쓰레지레 구사 109단에는 나무 타기의 달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달인이 한 사내에게 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를 꺾어오라 시켰습니다. 사내가 아슬아슬하게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붕 높이 정도로 내려왔을 때가 되어서야 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발 헛디디지 말고. 마을 사람들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왜 위험한 높은 곳에서는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다 내려왔을 때 주의를 주느냐고요. 달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눈이 핑핑 돌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서는 굳이 주의를 주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조심합니다. 실수라는 것은 안전하다고 마음을 놓는 순간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이 짧은 일화 하나에 숙달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달인은 남들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순간보다 남들이 안전하다고 방심하는 순간을 더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겐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사위 게임의 달인 이야기도 소개합니다. 던지면 무조건 이기는 사람에게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든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저 실수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주사위를 던져야 하죠.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실수를 일으키는 방법을 피해 지더라도 조금이나마 시간을 버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겐코는 이것이야말로 도를 깨달은 자의 가르침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승마의 달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명수인 아다치 야스모리는 말을 끌고 나올 때 그 말이 두 다리를 앞으로 모으고 문턱을 넘으려 하면 이 말은 힘이 너무 넘쳐 사나운 녀석이군 하면서 안장을 다른 말로 옮겼습니다. 반대로 문턱을 넘을 때 두 다리가 문턱에 닿으면 이 녀석은 너무 둔해서 사고를 낼 말이야 라며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겐코는 이 신중함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말을 모르는 초보자였다면 아무 생각 없이 말에 올라탔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주 사소한 점에서도 실패의 징조를 감지하고 찾아내는 능력. 겐코는 이것이 달인의 힘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달인의 인식은 어떻게 키워질까요? 겐코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미시적 집중, 즉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의식을 쏟는 것입니다. 겐코는 활쏘기 이야기로 이를 설명합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초보자는 화살 2개를 동시에 쥐어서는 안 된다. 2번째 화살을 믿고 첫 번째 화살을 성의 없게 쏘기 때문이다. 항상 자신에게는 1개의 화살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나중에 만회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생기는 순간,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집중은 무너집니다. 테니스를 좋아했던 저자는 이 글을 읽고 서비스를 2개 넣을 수 있다는 규칙 때문에 첫 번째 서브를 대충 넣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첫 번째 서브 하나에만 완전히 집중하도록 연습했고, 쓰레즈레구사가 자신에게 보편적 숙달론의 교과서와 같은 존재임을 분명히 알았다고 합니다. 2번째는 거시적 집중, 즉 일생을 통해 무엇 하나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겐코는 말합니다. 한 가지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고 결심했다면 그 밖의 일이 부족해지는 것에 상처받을 필요도, 사람들의 반응에 일일이 신경 쓸 필요도 없다. 만사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써서는 한 가지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이것은 선종승려, 도겐의 말, 마음을 끊어내지 않으면 생각한 일은 절대 이루지 못하리니 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바둑 이야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바둑에서는 작은 이익을 버리고 큰 이득을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둑돌 3개를 버리고 10개를 선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10개를 얻으려 10개를 버려야 하는 선택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버려야 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아깝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겐코는 말합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선 작은 것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거시적 관점이야말로 인생을 좌우하는 강력한 무기라고. 여기서 겐코가 이야기하려는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린델 속에 뛰어들어 배움을 실천할 것. 둘째, 중도의 곁길로 새지 않고 끝까지 지속할 것. 겐코는 말합니다.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법도를 올바르게 지키면 만인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는 모든 도에 공통한다. 그리고 겐코는 한 가지 중요한 조언을 더 남깁니다. 숙달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선 앞서 깨달은 자의 지혜를 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쓰레즈레구사 52단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닌나지라는 절의 한 스님이 평생 한 번도 하치만구 신사를 참배하지 못했다가 노년에 드디어 참배에 떠납니다. 그런데 길을 잘 몰랐던 스님이 엉뚱한 길로 가서 신사 주변 건물만 둘러보고 이런 데였구나, 별거 없네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정작 신사는 산 위에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겐코는 이 일화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먼저 깨달은 자의 지혜를 빌리라. 좋은 안내자 없이 자기 감각과 재능만으로 도를 이루려 하면 낮은 수준에서 만족해버리고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겐코가 숙달의 대가임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을 하나 소개합니다. 실력 있는 세공사는 약간 무딘 칼을 사용한다. 진정 뛰어난 장인은 날이 너무 예리한 칼보다 약간 무딘 칼을 즐겨 사용한다고 합니다. 기술만 자랑하려는 듯 보이는 작품은 오히려 존재감이 희박합니다. 완벽에 가까운 기술을 가진 사람은 의도적으로 다소 무딘 칼을 사용해서 작품에 자연스러운 리얼리티를 불어넣어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전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날카롭고 복잡한 것보다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약간 무딘 형태로 전달할 때 오히려 더 크게 울립니다. 결론적으로 겐코가 우리에게 전하는 숙달의 보편 원리는 이것입니다. 방심하지 않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 하나의 에너지를 쏟는 것, 앞서 깨달은 자의 지혜를 빌리는 것, 이 4가지입니다. 겐코는 나무꾼에게서도 도박꾼에게서도 승마 고수에게서도 심지어 세공사에게서도 같은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영역은 달라도 숙달의 본질은 하나라는 것. 숙달의 비결을 터득하는 것이 곧 삶의 의미를 손에 냈는 것임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모터사이클 위에서 바로 앞 바이크 바퀴에서 튀어나온 작은 돌멩이 부스러기까지 선명하게 보인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세계 모터사이클 선수권에서 아시아 최초로 챔피언에 오른 가타야마 우야사이는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초능력이란 집중력이다. 오늘은 바로 이 집중력, 즉 신체 감각을 기술로 만드는 인류의 비밀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숙달은 곧 기술의 습득입니다.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멍하니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선명하게 의식하면서 연습해야 비로소 숙달에 이르는 속도가 붙습니다.
어떤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요령을 터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세계에 완전히 몰입하여 선명하게 의식하는 시간이 일정 수준 이상 지속되었을 때 비로소 그 요령이 몸에 잡힙니다. 기껏 긴 시간 연습을 했어도 집중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요령이 몸에 배는 순간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집중력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집중력이라는 것은 의식 조각의 양, 즉 의식이 얼마나 많이 활동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영화 필름은 1초에 24컷이라는 조각을 돌립니다. 집중력이 높은 타자는 투수의 손을 떠난 공이 자신에게 날아오는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공의 종류, 코스, 스트라이크 여부, 어떤 기술을 써야 할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찰나의 순간 활동하는 의식의 조각은 평상시보다 훨씬 많습니다. 가타야마 선수도 속도가 올라갈수록 주변 풍경이 오히려 느리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1초 동안 활동하는 의식의 조각이 많을수록 시간이 더디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식의 조각은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파도마 유치원에서 그 놀라운 담을 발견했습니다. 이 유치원은 전뇌 교육을 목표로 하는 곳으로 우뇌와 좌뇌를 포함한 두뇌 전체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200이나 두보의 한시를 또박또박 빠른 템포로 낭송합니다. 어른들도 외우지 못하는 한시를 5초에서 10초 만에 척척 읽어내려가는 모습은 말 그대로 장관이었습니다. 비결은 바로 빠른 템포와 리듬이었습니다. 뇌의 의식 조각을 늘리려면 템포가 빠르고 집중의 정도가 강한 환경 속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주변의 템포가 빠르면 자신의 의식도 자연스럽게 그 템포에 맞춰집니다. 이 유치원에서는 2분 간격으로 미션도 달라졌습니다. 흰 구슬 주판이라는 활동에서 선생님이 말하는 숫자를 듣고 구슬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갑니다. 처음에는 1, 2, 3 순서대로 세다가 점점 난도를 높여 2씩, 5씩, 10씩 건너뛰는 응용 계산도 합니다. 아이들이 구슬을 만질 때마다 짤그랑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교실은 언제나 활기가 넘칩니다. 교실 전체가 하이템포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이들 머릿속에서 활동하는 의식의 조각은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유치원 아이들이 고도의 집중을 지속하는 시간을 누리는 반면 대학 강의실에서 어려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뇌 활성화 수치가 오히려 유아들보다 낮은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내용의 수준이 높다고 뇌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리듬과 템포와 긴장감이 뇌를 깨운다는 사실이 여기서 입증됩니다. 자신의 뇌 활성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의식도표 만들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구와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상태를 활성도 5단계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활동의 활성도를 10단계로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 10명이 일하고 있어요. 지금은 몇 명이 깨어 일하고 있나요? 하고 물어보는 방식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는 중에는 작업자 10명 모두가 잠들어 있고 최고로 활성화된 상태일 때는 10명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반복하는 동안 사람들은 본인 뇌의 활동 상태를 인지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그것만으로도 뇌의 활성화 수준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또한 적당한 템포의 리드미컬한 운동도 집중력을 돕습니다. 다리를 떨거나 껌을 씹는 행위, 빙빙 원을 그리며 도는 행동도 집중이 쉬워지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걷기야말로 의식을 활성화하는 데 아주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규칙적이고 리드미컬한 걷기는 세로토닌 신경계를 자극하여 편안한 집중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단순한 작업에 템포와 리듬감을 가미하면 굳어져 있던 뇌를 활성화하여 단순 작업도 비교적 덜 괴롭게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신체 감각을 기술화하는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류 기술자들 하나같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극히 작은 단위까지 해부하는 힘. 둘째, 신체 감각을 통한 피드백 회로. 범용사와 약사사를 재건한 인물로 유명한 니시오 카츠네카즈는 저서 나무의 생명, 나무의 마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회나무라도 산지가 어디냐에 따라 향도 색깔도 촉감도 전혀 다르고 100년, 200년 된 나무와 1000년을 살아온 나무는 냄새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촉감마저 냄새처럼 다르다는 것이 생명의 신비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나무의 촉감은 말로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보고 만지고 느껴보며 몸으로 기억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단순한 재주가 아니라 느낌이나 감을 꾸준히 길러나가야 하마니 비로소 가치 있는 것이죠. 감각과 현실 사이에 피드백 회로가 생성되면 그제서야 신체 감각을 하나의 기술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감각의 기술화가 얼마나 놀라운 경지까지 이를 수 있는지는 시베리아 사냥꾼 데루스 우잘라의 이야기가 잘 보여줍니다. 19세기 초반 러시아 탐험가 아르세니에프는 시베리아 밀림에서 원주민 사냥꾼 데루스를 만나 동행하게 됩니다. 그들이 협준한 계곡을 헤쳐나가던 중 도끼로 벤 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 있는 곳을 지났습니다. 데루스는 그 옆으로 다가가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봄, 잘났다. 두 사람, 일했다. 한 사람 키 크다. 이 사람의 도끼 둔하다. 다른 사람 키 작다. 이 사람 도끼 잘 든다. 보통 사람에겐 아무 의미도 없는 사소한 풍경이 데루스에게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했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한 예리한 추리력, 데루스에게는 비밀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데루스와 세상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묘하지만 무수한 단서와 표시들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데루스의 이 능력을 지탱하는 신앙은 만물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이었습니다. 그에게 시베리아의 맹수들, 물과 불, 심지어 모닥불을 피울 때 탁탁 소리를 내며 타들어가는 장작도 모두 사람과 동등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온 세상을 친근한 존재로 만들어버렸고, 그래서 그는 주위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순수하고 능동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모든 주파수의 파장을 감지하는 성능 좋은 안테나였습니다. 사소한 단서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자신 속에 수집하여 주파수를 증폭시켜 나갔습니다. 한편 세계적인 플라멩코 댄서 호아킨 코르테스의 춤은 정열이 폭발하는 듯 격렬하면서도 무심한 움직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노라면 수많은 장면과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닙니다. 그동안 지내온 내 인생의 여러 순간이 그대로 반사되어 오는 느낌입니다. 무심하게 춤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렇게 끝없이 반복하는 질문과 대답이 내 육체를 통해 반사하여 관중들에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무심하게 춤추지 않습니다. 인생에 대한 근원적 물음이 소용돌이처럼 그의 의식 속을 휘감고 있습니다. 의식의 속도와 밀도의 수준이 코르테스의 몸짓에 긴장감을 더합니다. 이처럼 의식의 밀도와 속도는 주변으로 전파됩니다. 우리의 몸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공간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밀도와 속도가 높은 의식이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의식 또한 자연히 밀도와 속도를 높여갑니다. 반대로 댄서의 의식이 관객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관객들의 의식 또한 무대 위 댄서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의식의 상호작용과 높은 밀도가 공간의 긴밀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감동은 숙달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감동했을 때 말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머릿속이 텅 비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식의 회전이 매우 빨라지는 것입니다. 강렬한 감동의 순간 뇌 전체에 뻗어있는 시냅스를 강한 전류가 마구 자극하며 흘러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강한 임팩트의 감동 체험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자신의 언어화 능력이 현실적 의미의 크기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적으로 분석하려는 태도로 접근하면 감동은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하지만 뇌가 지적인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감동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감성적인 흥분이 연계되면 감동이 더욱 깊어집니다. 즉, 뇌의 일부가 아니라 우뇌와 좌뇌, 그리고 고피질과 뇌간에 이르기까지 뇌 전체가 흥분하는 것, 전뇌적인 체험이야말로 전뇌적인 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성의 폭을 넓히는 데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아이슬란드 출신의 뮤지션 비오크는 안테나를 찾기 어려울 때는 각성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한다고 말합니다. 친구의 전화가 자신을 깨워주기도 하고 수영을 통해 깨어나기도 하고 밤샘 작업을 하며 뇌 속의 안테나를 깨웠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방법이 무엇이 되었든 그 판단은 직감에 맡겨야 한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직감은 나를 눈뜨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기를 찾는 것, 이것이 영감을 얻는 요령입니다. 용기라는 것도 결국 기술화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반복하면 마음가짐 자체가 기술로 거듭나 습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때때마다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천적으로 용감하다,
vs 용기가 없다와 같은 현실적인 이분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체 감각을 기술화하고 의식의 조각을 늘리고 감동과 직감을 단련하는 것. 이것이 곧 인류와 이류를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인류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라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 스타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세계적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야기를 통해 인류가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는 방식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한 글쓰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달리기, 음악, 호흡법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숙달의 원리입니다. 먼저 하루키 자신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쓰기가 도무지 적성에 안 맞고 재주도 없는 사람을 제외하면 소설을 쓴다는 자체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나름의 스토리가 있고 너무 나쁜 이야기만 아니면 꽤 훌륭한 소설을 쓰기도 그리 어렵지 않아요. 가장 힘든 것은 계속 소설가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한 편의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20년 넘게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과제입니다. 하루키는 29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소설을 써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만년필과 원고지를 사서 일이 끝난 뒤 주방에서 한두 시간씩 끼적였습니다. 그 시절 그는 자신의 문체를 만들기까지 수없이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상상 이상으로 고생스러웠지만 막상 한 권의 책을 마치고 나자 어깨에 짐을 내려놓은 듯한 후련함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결과물이 당시 일본 소설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글이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기존 일본 소설에 존재하던 문체로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루키가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전까지 존재했던 모든 작가의 스타일과 완전히 다른 것들을 시도해보자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우선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운동을 통해 체력을 키웠습니다. 문단에 얽매이지 않을 것, 소설의 퇴를 받지 않을 것 등 구체적인 원칙을 세우고 그대로 실천해왔어요. 이전에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길을 혼자 힘으로 만들어가며 내 나름의 문학 스타일과 생활 스타일을 쌓아가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루키에게 스타일이란 단순히 소설의 문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자고 운동하는 생활 습관부터 사람을 사귀는 방식, 자신에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이 소설가로서의 스타일을 확립해주는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아포리즘과 디태치먼트라는 독창적인 스타일로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포리즘이란 깊은 체험적 진리를 간결하고 압축된 형식으로 나타낸 짧은 글을 말합니다. 디태치먼트란 사회나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기조를 표현한 것입니다. 보통 그 정도 수준에서 스타일 만들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루키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스타일이라는 그릇을 더욱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의식이 확고했습니다. 소설가로서 살아나가기에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철저한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시도한 것은 아포리즘과 디태치먼트라는 스타일을 서서히 이야기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작품이 장편 소설 양을 둘러싼 모험입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저절로 일어나는 스폰테니어스한 이야기가 있는 글을 추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써나가다 보니 책이 점점 길어졌고 그 결과 하루키 편들 사이에서도 가장 인기 높은 장편소설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수준까지 왔어도 하루키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쯤에서 리얼리즘 문체를 익혀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노르웨이의 숲을 썼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일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스타일 전체가 무너져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리얼리즘 문체를 몸에 익힘으로써 스타일의 전체 스케일을 높여나가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그가 의식한 과제는 커미트먼트, 즉 책임감과 헌신이었습니다. 우물을 파고 또 파내려 가다 보면 전혀 이어질 리 없는 벽을 넘어서 결국 이어진다는 커미트먼트 방식에 나는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라고 하루키는 말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소설가가 왜 굳이 달리기를 해야 했을까요? 하루키는 잡지 브루터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나의 문체는 달리기를 하면서 완성한 것 같습니다. 양을 둘러싼 모험의 지필이 거의 끝나갈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담배를 60개비씩 피워대는 헤비 스모커였습니다. 금연을 결심하면서 달리기를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체력 저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1000쪽이 넘는 소설을 1년 동안 꼬박 쓰고 완성한 뒤 다시 1년에 걸쳐 10번씩, 15번씩 머릿속에서 엄청난 수정을 거듭합니다. 이렇게까지 여러 차례씩 고쳐 쓴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체력이 필요해요. 중간쯤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어버리는 것만 같아요. 그래도 여기서 내던져버리면 그동안의 수고가 모두 수포가 되는 것이니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죠. 체력과 인내심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겁니다. 단순히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프로소설가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체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루키는 달리기와 글쓰기가 단순히 체력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당연히 변합니다. 몸매도 바뀌고 달리는 틈도 바뀌고 문체도 달라져요. 물론 식생활도 달라지죠. 모든 것이 변합니다. 예를 들면 호흡법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한참을 달리면 호흡 패턴과 리듬이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숨이 길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장 호흡도 길어집니다. 달리기가 문체를 바꾼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바람의 노래를 들어하의 문체와 태엽 감는 새의 문체를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확실히 후자가 호흡이 길어져 있고 신축성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뚝뚝 끊어졌는데 요즘은 일종의 점성 같은 것이 생긴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루키가 말하는 크로스, 즉 모든 것을 교차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달리기와 식사와 글쓰기,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실제로 그것들이 가지는 연관성 이상으로 숙달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몰입의 경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하루키는 이것을 몰입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2개월 반이면 2개월 반, 죽기 살기로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슥 하고 자동으로 2주간의 코어 기간이 찾아옵니다. 자동으로 몰입 상태에 빠지는 시스템을 내 몸속에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려면 신체적 힘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달리기가 그리 힘들거나 고통스럽지 않아요. 달리기는 내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이었으니까요. 그가 말하는 코어 기간, 즉 2주의 황금 집중 시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2개월 반의 인내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2개월 반이라는 시간은 매일 책상 앞에 앉아서 무슨 내용이든 닥치는 대로 써나갑니다. 속도가 나지 않아도 힘들어 중단하고 싶을 때도 마음이 들떠 다른 생각이 날 때도 일단은 계속 써나가야 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정오를 지나 오후가 될 때까지 계속 씁니다. 그러다 보면 달리기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가 정점이다 싶은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 바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정작 이때가 와서 빠져들고자 할 때 체력이 바닥나 버리면 코어 기간을 버틸 수 없어요. 그동안의 2개월 반이라는 인내의 시간이 무의미해지고 마는 것이죠. 결국 언젠가는 몰입 상태로 반드시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힘들고 괴로운 작업이라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루키는 이 과정을 우물 깃는 일에 비유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속에 깊고 깊은 우물이 있고 그 우물의 깊은 바닥에 맑은 물이 솟아오르는 소중한 샘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소설을 쓰려면 그 물을 길어 올려야 합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깊고 깊은 우물의 바닥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옵니다. 또다시 내려갔다 올라오는 작업을 마치 시시포스 신화의 주인공처럼 힘겨운 노동을 계속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제 하루키의 스타일 형성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가 등장합니다. 바로 음악입니다. 하루키는 달리기를 습관화하기 이전의 작품인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는 점성 없이 건조하고 짧은 문체로 쓰였습니다. 지금의 문체가 달리기를 통해 만들어진 문체라면 그 짧은 문체는 어디서 온 것이냐는 물음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재즈에서 왔을 겁니다. 당시에는 음악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즈음 재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볼륨을 크게 올리고 종일 재즈에 취해서 살았죠. 4비트, 8비트, 16비트, 리듬 전부가 몸에 스며들 정도였어요. 아마 그 느낌을 유용해서 문장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음악을 유용해서 글을 쓴다. 이 유용이라는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과 글을 쓰는 일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그 두 가지를 서로 이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리듬뿐입니다. 하루 종일 큰 소리로 재즈를 듣는 활동을 통해 그 리듬이 몸에 스며들어 하나의 기술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것이 문장을 쓰는 중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노르웨이의 숲의 후기에서 비틀즈의 한 앨범을 무려 120번 이상 반복해서 들으며 글을 썼다고 수레했습니다. 그는 음악을 들으며 기분 전환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음악의 리듬을 몸에 스미게 하여 스며든 리듬을 동력 삼아 문장의 스타일을 만든 것입니다. 일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리듬이나 템포도 달라집니다. 소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쓰려고 하는 소설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어떤 스타일의 소설인지에 따라 몸에 스며드는 음악에 어울리는 리듬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장르를 초월한 숙달의 보편적 논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체성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체 리듬과 일의 리듬을 일치시켜 나가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본에는 호흡법이 있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 하루키는 호흡법을 꼽습니다. 호흡은 신체 템포와 주변 세계 또는 일의 템포를 완벽하게 조율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달리다 보면 숨이 강하면서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만들어진 깊은 숨이 몸에 스며듭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의 글은 모두 리듬감이 좋아요. 그리고 화가가 쓴 글에서는 아름다운 풍경이 느껴지기도 하죠. 이렇듯 저마다의 리듬과 호흡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체 속에는 각자의 생활이 자연스럽게 묻어나기 마련입니다. 자기 생활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흉내내려고 해도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중요한 점은 문체의 고동이라고 생각해요. 영어로는 스러브이라고 하는데요. 쿵쿵 고동치는 심장의 리듬, 거기에서 울리는 마술적인 진동에서 독자는 소설에 이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핵심 원리를 짚어보겠습니다. 인간이란 습관의 집합체입니다. 이러한 습관이나 버릇이라는 요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특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스타일은 신체성에 기반을 둔 개념입니다. 누구나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본인의 신체적 특성이 연관해 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과제를 명확히 하고 본인의 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서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것. 이것이 스타일 구축의 기본적인 원칙이며 본격적으로 숙달의 보편적 원리를 터득하는 방법입니다. 하루키는 결코 병약한 문학가의 이미지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데서 소설이 탄생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그와 정반대로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면 할수록 내 몸속에 숨어있던 병적인 것들과 약한 요소들을 모두 배출한다고 믿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정신을 털어내려면 반드시 몸이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발자크나 톨스토이 같은 작가들은 병약하고 선이 가는 타입의 작가가 아니라 아주 건강하고 호쾌한 타입의 작가였으며 단단한 신체를 기반으로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해나갔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 정반대의 스타일로 승부를 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방향으로 함께 걸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스타일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세세하고 구체적인 일들을 쌓아가며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기, 음악, 번역, 호흡법.
하루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스타일이었습니다. 신체적 특성을 공통 기반으로 하여 자신이 하는 모든 활동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숙달의 원리를 생활 전반에 연동시킨다. 이것이 기술로 자리 잡으면 모든 활동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나아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호흡법이야말로 여러 활동을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이며 숙달의 비결 중 비결입니다. 길고 강한 호흡은 아마도 어떤 일에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오늘 아침의 호흡, 그리고 당신이 즐겨 듣는 음악의 리듬, 그것들은 생각보다 훨씬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마치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열심히 했는데도 공허하고 지쳐 있는데도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오늘 이야기가 중요한 힌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울컥 짜증, 분노 조절의 어려움, 끝없는 번아웃, 이것들의 공통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외로 그것은 에너지 부족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적절히 연소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되었다고 느끼다가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또 다른 에너지원이 열리며 언제 그랬냐는 듯 힘차게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철저하게 지칠 수 있으면 제대로 잠들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자면 개운하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깨어나서 활동하는 동안 심신의 에너지를 확실하게 연소할 수 있다면 모든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반면에 뇌만 지쳐 있다거나 몸의 특정 부위에만 피로가 쌓이는 불균형 상태에서는 몸과 마음의 에너지도 균형이 무너지고 맙니다. 애매하게 남아도는 에너지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예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인은 가난한 때에는 나약하지만 부유하게 되면 교만해진다. 그릇이 작은 평범한 사람은 여유가 조금 생기면 과욕을 부리다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소인들은 여유가 생길수록 교만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잉여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바쁠 때는 자신의 에너지에 별다른 의식을 갖지 않아도 에너지를 충분히 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여유가 생기면 연소하는 에너지 양이 줄어들면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에너지가 엄청난 양으로 쌓여 본인은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안과 번민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에 대한 자각적 의식이 자리 잡았을 리도 없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생긴 여유에 마음도 해이해집니다. 여유가 생기면 그 여유를 점잖게 즐겨도 좋으련만 그것이 바로 소인의 슬픔, 태연자약하게 지내는 법을 모르니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움직입니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악행으로 이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핵심 교훈은 에너지의 완전한 연소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그 연소 방법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잉여 에너지를 완전히 연소하고 몸과 마음을 골고루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체 에너지와 관련된 각종 사회 문제의 해결은 과잉된 에너지를 철저하게 연소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기분 좋게 피곤한 감각. 이 감각은 우리 인간이 살아있다는 느낌과 함께 안정감을 줍니다. 자기 생에 쥐어진 에너지를 완벽하게 고갈시키고 심신의 기분 좋은 피로감이 나른하게 퍼지는 상태라면 죽음조차 편안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심신에 나른하게 전해지는 피로감입니다. 기분 좋은 피로감을 유발하는 생활 루틴을 만들고 그 루틴을 하나의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인생의 기본기를 이미 획득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숙달이 효과적인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숙달은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듭니다. 스포츠를 하든 예술 활동이나 공부를 하든 일정 수준으로 숙달하려면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물론 숙달에 이르지 못했어도 반복적인 활동에 에너지를 소모하면 피로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만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넘치는 에너지를 말끔하게 연소하고 충만한 피로감을 얻고 싶다면 숙달에 이르고 말겠다는 의지가 확실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숙달의 진정한 즐거움은
자신만의 기술을 몸에 배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나와 전혀 인연 없을 것 같던 기술이 연습을 통해 서서히 자신에게 스며들어와 결국에는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나라는 인간을 충실하게 합니다. 최근 들어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태어날 때 존재한 그대로의 나보다 기술을 몸에 익힌 나 자신을 존중하는 편이 더 행복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저자가 이 책 전체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무슨 일이든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숙달을 이뤄낸 체험은 자신 속의 근거로 자리 잡습니다. 이때 얻은 기술 자체를 이후 다른 영역에서 응용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테니스에서 백핸드 발리 기술을 익힌 요령을 일상생활에 응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숙달의 보편적 원리라면 응용하기 쉽습니다. 그 원리를 응용하는 요령을 손에 넣었다면 에너지를 쏟아내고 얻은 숙달의 경험은 일종의 근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는 다른 활동을 할 때 용기와 자신감의 원천이 되며 구체적인 전략과 스케줄을 세우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나아가 미지의 영역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도 줄어들 뿐 아니라 반복 연습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게 됩니다. 인류란 무엇일까요? 협소한 영역에서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분야나 기술만이 능숙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더 넓고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응용이 가능한 힘을 뜻하는 것입니다. 도쿄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어떤 일이든 잘할 수 있다는 강렬한 확신에 찬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지의 영역을 마주할 때 나는 분명히 잘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임하는 경우와 불안감을 느끼며 임하는 경우는 결과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이 말은 근거 없이 자신감만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숙달의 보편적 원리를 터득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근거로 새로운 영역에도 용기를 내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인류라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중심이 명확하게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거나 자세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거기서 얻어진 숙달의 경험을 보편화함으로써 다른 영역의 숙달법으로 응용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인류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영역을 가리지 않고 숙달을 추구하는 습관은 항상 플러스 알파를 낳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기 쉽다는 말입니다. 경험한 바로는 새로워 보이는 아이디어 대부분은 전혀 다른 영역의 콘셉트나 기술의 운용이나 아이디어 등에서 싹튼다고 합니다. 자신이 관련한 영역 안에서 사고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더 확장된 영역에서의 고민을 훔쳐 자기 영역의 문맥에 대입해보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의 것이므로 내 영역에 이식하려면 어느 정도 손질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가져다 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점에서 의견과 문제 제기를 가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름의 고유성과 독창성이 가미된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이렇듯 영역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넘어다니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물음에 정면에 맞서야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정리하고 압축한 것이 바로 세 가지 힘, 즉 훔치는 힘, 추진하는 힘, 요약하는 힘과 스타일이라는 개념입니다. 추진하는 힘이나 훔치는 힘 같은 스타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안에 묻혀있던 숙달의 체험이 광맥이 터져나오듯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삶의 충만함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사람은 의미 없는 일을 강요당할 때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그토록 싫어한다는 것은 거기에 의미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부라는 것이 한 영역에서만 활용되는 단편적인 활동이 아니라 다른 영역이나 일과 어떻게 연결되어 가치를 낳았는지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영역을 자유롭게 넘어다니는 이상을 품으면 같은 일이라도 의미와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어날 때 존재한 그대로의 나보다 기술을 몸에 익힌 나 자신을 존중하는 편이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숙달의 경험이 쌓이면 어떤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인류입니다. 에너지를 완전히 연소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기분 좋은 피로감이 당신의 밤을 편안하게 채울 것입니다.